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외딴 마을에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듯한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연화, 렘화라 불리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아이를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길로 귀신 들린 아이라 손가락질할 뿐이었어요. 연화는 아주 늙은 모모 할미와 함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산비탈 끝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하염없이 울리는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곁에서 연화는 낡은 배틀에 앉아 쉼없이 배를 짰습니다. 탈칵, 탈칵. 규칙적으로 울리는 배틀 소리만이 이 적막한 집안의 유일한 숨소리 같았지요. 연화는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온종일 배를 짜거나 뒷산에 올라 말없이 들꽃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지요. 모할미는 그런 연화를 볼 때마다 기침 끝에 한숨을 섞어내쉬며 아가, 이 몹쓸 운명이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연화의 목덜미 뒤에는 아무리 따뜻한 아랫목에 있어도 만지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매화꽃 모양의 붉은 자국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의 증표라 여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고 모할미의 기침 소리가 밤새 연화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약재를 살 돈이 필요했던 연화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못이 조각보를 품에 안고 닷새 만에 열리는 아랫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로 왁자지껄했지만 연화가 들어서자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길을 비켜서 연화는 묵묵히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각보를 펼쳤습니다. 그 조각보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몇 날 며칠을 꼬박 세워 마치 달빛을 실로 엮은 듯 보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신비한 빛깔로 술을 놓은 것이었지요.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연화의 조각보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현관 부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나가다 우연히 그 조각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이 어찌 이런 천한 계집의 손에 있느냐. 당장 이리 내놓거라. 부인은 다짜고짜 조각보를 빼앗으려 했고 연화가 이를 막으려다 그만 부인의 손이 연화의 목덜미를 스치고 말았습니다. 악 부인은 마치 불에 댄 듯 손을 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리 차갑단 말이냐. 네, 인연, 요물이로구나. 현관 부인의 고함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현관 마님을 해하려 한다. 저것 봐. 저 매화 자국이 바로 귀신의 표식이라더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연화에게 쏟아졌습니다. 현관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발길질로 연화의 좌판을 걷어찼고 곱게 수놓은 조각보는 흙먼지 구덩이로 나뒹굴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누르며 더럽혀진 조각보를 집어드는 연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 작은 등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어 더럽혀진 조각보를 가슴에 끌어안고 연화는 해가 저물어 스산한 산길을 다시 올랐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차가운 바람이 호적삼 안으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낡은 초가집에 다다랐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모할미의 거친 기침 소리가 연화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내리쳤습니다. 방 안은 며칠째 불을 떼지 못해 냉골이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약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할미, 약을 구해오지 못했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모할미는 어둠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떠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나뭇가지처럼 마르고 차가웠지요. 괜찮다. 아가. 다 괜찮아. 그저 네가 무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바로 그 시각. 아랫마을 현감의 관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순시차 이곳을 방문한 좌의정김 킴 대감 때문이었지요. 현감 부인은 그에게 잘 보이고자 온갖 진귀한 음식을 내어놓았지만 김좌 의정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빈틈없는 사내였습니다. 그래, 이 고을은 별일 없고 그의 나직한 물음에 현감 부인이 무릎을 치며 아뢰었습니다. 대감, 오늘 장터에서 요사스러운 계집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나 불길한지 만지는 것마다 얼어붙는 듯 하더이다. 이것이 그 계집이 가지고 있던 요물입니다. 그녀가 하인에게 시켜내온 것은 바로 연하가 떨어뜨리고 간 흙먼지 묻은 조각보였습니다. 김좌의정은 본래 예술에 대한 안목이 지극히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조각보를 집어들었다가 그 흙먼지 속에서 빛나는 예사롭지 않은 수결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수십 년 전 궁궐 안에서만 비밀리에 전수되던 심윤 자수법이었습니다. 잊혀진 왕가의 기술이 어찌 이런 시골 구석에서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십수년 전 영모에 휘말려 사라진 어린 공주와 그 공주를 데리고 사라진 한 상궁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공주에게 내려졌다는 끔찍한 용롱의 저주에 대한 소문까지 김좌 의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계집이 사는 곳이 어디냐? 길을 안내하거라. 그날 밤 연화의 초가집은 횃불을 든 포졸들에게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연화는 놀라 할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선 것은 차가운 철갑옷이 아닌 비단 도포를 입은 김좌 의정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참담한 풍경과 겁에 질린 연화, 그리고 연화를 보고 사색이 된 모할미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모할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요. 모상궁. 그동안 이런 누추한 곳에서 용의 씨를 품고 있느라 고생이 많았겠소. 모할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거두어 키웠을 뿐입니다. 불쌍한 아이 김좌의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가 거칠게 아이의 뒷덜미를 확인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매화 자국이 그의 손끝에 닿자 그는 확신에 찬 눈으로 모할미를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추상을 기만하고 왕가의 혈통을 숨긴 죄, 그것도 모자라 영모의 씨앗을 길러낸 죄, 이 늙은이를 당장 압송하라.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이 저주받은 공주를 이용해 자신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세자 세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습니다. 할미 안 돼요. 할미 연하가 울부짖었지만 늙고 병든 모할미는 포졸들의 거친 손에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연하는 미친 듯이 뒤를 쫓았습니다. 집신이 벗겨지고 맨발이 날카로운 자갈에 찢겨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할미를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고갯마루에서 할미가 탄 수레를 발견했지만 호위하던 군사가 귀찮다는 듯 연화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리 꺼지지 못할까. 연화는 그대로 눈 쌓인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수레는 매정하게 멀어져 갔고 연화는 차가운 눈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왼손 아니냐.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막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연화의 시야에 값비싼 남색 비단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그는 멈춰선 말 위에서 눈 속에 쓰러진 연화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선 호위무사가 칼을 빼들려 하자 사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내는 말에서 내려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안평대군 안핑다준 현국왕의 둘째 아들이자 풍류와 예술을 사랑하는 왕자였으나 연화는 그를 알 리 없었지요. 대군의 눈에 비친 것은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한 소녀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찌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느냐? 대군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품속에서 찢어진 조각보 자락을 꺼내 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 할미가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안평대군은 본래 사람의 슬픔에 깊이 관여하는 성정이 아니었으나 연화가 내민 조각보의 수결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또한 김좌이정처럼 그것이 평범한 시골 계집의 솜씨가 아님을 단박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차가운 눈밭에 묻어둘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연화를 무시하고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연민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강렬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는 호위무사에게 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인근 주막으로 데려가거라. 상처를 치료하고 더운 물이라도 먹이도록. 연화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들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주막방 안에서 더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도 연화는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런 연화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신분이나 저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든 할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좌이정 대감에게 끌려갔다는 사실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김좌의정이라는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궁궐의 더러운 정치 싸움을 경멸했지만 김좌의정의 탐욕과 잔인함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내밀었던 조각보를 다시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직접 수놓은 것이냐? 연화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할미가 정말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김좌의정이 이 아이의 재능을 탐하여 무슨 흉계를 꾸미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도성인 한양으로 가는 길이니 너도 함께 가겠느냐? 내 할미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진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연화는 자신 앞에 앉은 이 사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신을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과도 자신을 이용하려던 현관 부인의 눈과도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호기심과 함께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연화는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폭풍의 중심지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연화를 궁궐이 아닌 자신이 사사로이 머무는 낙선당 악산당이라는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대군이 속세의 시름을 잇고 글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고요하고 아늑한 장소였지요. 대군은 연화에게 따뜻한 방과 깨끗한 의복을 내주며 내 할미의 행방은 내가 수소문해 볼 터이니 그동안 여기에서 편히 지내며
몸을 추스르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처음 겪는 친절과 따스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저 은혜를 갚을 길만을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대군이 보낸 하인들을 도와 굳은 일을 하고 밤에는 대군 몰래 낡은 배틀을 구해 방 안에서 다시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안평대군이 지독한 두통으로 앓아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군은 본디 예민한 성정 탓에 종종 편두통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연화는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실어 작은 못이 덮개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덮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른 새벽 숲속에 맑은 공기를 품은 듯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푸른 빛이 감돌았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대군의 침소에 들였습니다. 나으리, 변변치 않으나 혹이 덮개가 나으리의 평안에 작은 도움이 될까 하여 은평대군은 처음엔 시큰둥했으나 덮개가 손에 닿는 순간 그 부드럽고도 청량한 감촉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덮개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맑은 기운이 지끈거리던 머리를 서서히 식혀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덮개를 등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 자수법은 그는 예술의 조예가 깊은 왕족이었습니다. 한눈에 그것이 오래전 왕실에서만 비밀리에 전해지다 지금은 맥이 끊긴 칠연금 칠욕엠 자수법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이 7겹으로 엮여 보는 각도에 따라 빛깔이 달라지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신비한 기술이었지요. 너는 대체 누구냐? 어찌 이런 것을. 연화가 그저 고개를 숙이자 대군의 눈빛은 호기심을 넘어 깊은 연모의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자신의 고질병을 낫게 한 연화의 신비한 재능과 굳은 일도 마다않는 순수한 마음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화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대군은 왕왕 이신 아버지를 찾아가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낙선당에 머무는 연화라는 아이를 측비가 고의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은 즉시 김좌의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좌의정은 관아에서 홀로 바둑을 두다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대군이로다. 스스로 용의 저주에 발을 들여놓는구나. 그는 즉시 입궐하여 옥좌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평대군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사스러운 계집에게 빠져 왕실의 근본을 흐리고 있사옵니다. 그 계집은 만지는 것마다 얼어붙게 하는 불길한 저주의 상징을 지닌 유물입니다. 왕은 본래부터 자유분방한 둘째 아들 안평대군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차였습니다. 김좌의정의 간언은 왕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장 안평을 들라 하라. 왕 앞에 불려온 대군은 그러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 그 아이는 요물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상처 입은 봉황입니다. 어찌 재능 있는 이를 곁에 두는 것을 막으려 하십니까? 왕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아들의 모습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 놈이 기어이 이 아비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안평대군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저놈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낙선당에 가두어라.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왕자는 연화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자유를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저주가 첫 번째 희생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평대군이 유폐되자 연화의 신변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김좌의정은 즉시 군사를 보내 연화를 낙선당에서 잡아들였습니다. 연화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만 김좌의정은 연화를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궁궐 깊숙한 곳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는 내의원, 나이윈으로 끌고 갔지요. 내년에 제주가 쓸모 있으니 당분간은 목숨을 붙여주겠다. 허나 명심하거라. 내년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 김좌의정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저주받은 패를 진정한 목표인 세자 세지 이환 리저에게 써먹을 계획이었습니다. 연화는 내의원에서 가장 천한 무술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바느질, 빨래, 수선, 연화의 손길이 닿은 옷은 신기하게도 윤기가 되살아났. 연화가 수놓은 작은 손수건은 지니고 있는 궁녀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극히 잠 못 이루는 나이든 후궁들은 연화가 지은 이불을 덮고서야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의 재능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이 빛을 발했습니다. 내의원의 신기한 아이가 들어왔다더라. 그 아이가 지은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진다지. 허나 그 아이가 바로 대군을 미혹시킨 그 요물이라더군. 그 아이에겐 끔찍한 저주가. 궁궐 안 여자들의 공간에서 연화의 이름은 신비한 재능과 끔찍한 저주라는 두 가지 얼굴로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좌의정의 음흉한 계략은 이제 마지막 한 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평대군을 무너뜨린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이 나라의 근간이자 자신이 가장 눈의 가시로 여기는 세자 세즈 이환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연회가 열리는 날 연화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 세자의 눈에 띄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자 또한 사내인 법, 저 아이의 신비한 재능과 불길한 미색에 흔들리지 않을 리 없지. 용의 저주가 이 나라의 다음 주인을 삼키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의 속내는 그렇게 검은 야욕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회가 열리고 연화는 쭈뼛거리며 궁녀들의 손에 이끌려 세자 이환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자 이환은 동생 안평대군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감성의 적기보다는 지극히 이성적이었고 왕좌의 무게를 일찍부터 어깨에 짊어진 만년설처럼 차갑고 냉철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이미 연화에 대한 흉흉한 소문과 하나뿐인 동생 안평이 그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유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연화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내 동생을 미혹시켰다는 그 계집이더냐. 하지만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세자의 눈에 공포로 가늘게 떨리는 연화의 손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의 눈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자는 연화의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김좌의정과 희생양처럼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냉철한 머릿속으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요물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희생양이라는 것을 연화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불길한 요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처절한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진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연화가 아닌 김좌의정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의정, 이 아이는 내의원 소속이 아니오. 어찌 감히 연회에 함부로 들인 것이오. 당장 물러가게 하시오. 그날 밤 세자 이환은 아무도 모르게 유폐된 동생 안평대군을 찾아갔습니다. 두 형제는 본래 정치적으로 늘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그날 밤만은 한마음이었습니다. 형님, 연화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안평의 애끓는 말에 이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우리 둘 다, 아니, 이 왕실 전체가 김좌의정의 덫에 걸린 것이다. 그자가 이 아이의 저주라는 소문을 이용해
왕실을 이간질하고 조정을 제 소나귀에 넣으려 하고 이화는 냉철했습니다. 그는 유폐된 안평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비밀리에 심어둔 세력들을 통해 김좌이정의 비리를 샅샅이 캐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십 년 전 김좌이정이 연화의 어머니 선왕의 후궁을 모함하기 위해 용의 저주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역모를 꾸몄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며칠 후 어전회의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자 이화는 모든 증거를 늙은 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김좌이정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짐승처럼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삼족이 멸문되는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토록 거대해 보였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연화를 올가매던 가장 크고 끔찍했던 족쇄, 정치적 음모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를 겪은 늙은 왕은 곧 기력이 쇠하여 세상을 떠났고 세자 이환이 용상에 오르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된 이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폐되었던 동생 안평대군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불러들여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 너의 재능으로 짐을 도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다오. 하지만 안평대군은 이제 더 이상 궁궐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아니, 형님, 저의 자리는 이미 저 궁궐 밖에 있습니다. 연화를 만나고 권력을 잃고 자유를 잃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옥좌도 명예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연화를 사랑했기에 기꺼이 왕자라는 무거운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예술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화는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동생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안평이 떠난 뒤 임금 이화는 홀로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궁궐의 가장 후미진 내의원 구석에서 묵묵히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연화야. 이환의 목소리는 한나라의 임금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 역시 연화를 깊이 아꼈습니다. 그녀의 신비한 재능, 그녀의 깊은 고독, 그녀의 말 못할 아픔까지도. 하지만 그는 동생 안평처럼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용의 저주가 김좌의정의 궤변이었음은 밝혀졌지만 그 저주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히 이 나라 조선의 운명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하나에 걸 수 없었습니다. 이화는 연화에게 정월궁 쟁례궁이라는 달빛만 고요히 머무는 궁을 따로 내어주었습니다. 온갖 진귀한 비단과 보석, 수백 명의 시종을 붙여주었지만 그곳에는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임금의 발길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두었지만 결코 그녀에게 왕비나 후궁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왕은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한 사내로서의 행복을 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연화는 고요한 정월궁에서 평생 배를 짰다고 합니다. 그녀가 짠 비단은 궁궐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졌다고 전해집니다. 때때로 아주 달이 밝은 밤이면 정월궁의 높은 담장 밖에서 구슬픈 대금 대나무 피리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영혼이 된 안평대군이 담장 안의 연화를 위해 부는 위로의 곡조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가장 높고 외로운 용상에서 임금 이화는 저 멀리 정월궁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 중전의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고 그 옥자는 연화의 목덜미에 있던 매화 자국처럼 만년설처럼 차갑고 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자도 제왕도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지만 운명이라는 이름의 그 지독한 저주는 끝내 아무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외딴 마을에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듯한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연화, 렘화라 불리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아이를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길로 귀신 들린 아이라 손가락질할 뿐이었어요. 연화는 아주 늙은 모모 할미와 함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산비탈 끝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하염없이 울리는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곁에서 연화는 낡은 배틀에 앉아 쉼없이 배를 짰습니다. 탈칵, 탈칵. 규칙적으로 울리는 배틀 소리만이 이 적막한 집안의 유일한 숨소리 같았지요. 연화는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온종일 배를 짜거나 뒷산에 올라 말없이 들꽃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지요. 모할미는 그런 연화를 볼 때마다 기침 끝에 한숨을 섞어내쉬며 아가, 이 몹쓸 운명이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연화의 목덜미 뒤에는 아무리 따뜻한 아랫목에 있어도 만지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매화꽃 모양의 붉은 자국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의 증표라 여겼습니다. 날은 유난히 추웠고 모할미의 기침 소리가 밤새 연화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약재를 살 돈이 필요했던 연화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못이 조각보를 품에 안고 닷새 만에 열리는 아랫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로 왁자지껄했지만 연화가 들어서자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길을 비켜서 연화는 묵묵히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각보를 펼쳤습니다. 그 조각보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몇 날 며칠을 꼬박 세워 마치 달빛을 실로 엮은 듯 보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신비한 빛깔로 술을 놓은 것이었지요.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연화의 조각보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현관 부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나가다 우연히 그 조각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이 어찌 이런 천한 계집의 손에 있느냐. 당장 이리 내놓거라. 부인은 다짜고짜 조각보를 빼앗으려 했고 연화가 이를 막으려다 그만 부인의 손이 연화의 목덜미를 스치고 말았습니다. 악 부인은 마치 불에 댄 듯 손을 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리 차갑단 말이냐. 네, 인연, 요물이로구나. 현관 부인의 고함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현관 마님을 해하려 한다. 저것 봐. 저 매화 자국이 바로 귀신의 표식이라더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연화에게 쏟아졌습니다. 현관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발길질로 연화의 좌판을 걷어찼고 곱게 수놓은 조각보는 흙먼지 구덩이로 나뒹굴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누르며 더럽혀진 조각보를 집어드는 연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 작은 등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어 더럽혀진 조각보를 가슴에 끌어안고 연화는
해가 저물어 스산한 산길을 다시 올랐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차가운 바람이 호적삼 안으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낡은 초가집에 다다랐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모할미의 거친 기침 소리가 연화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내리쳤습니다. 방 안은 며칠째 불을 떼지 못해 냉골이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약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할미, 약을 구해오지 못했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모할미는 어둠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떠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나뭇가지처럼 마르고 차가웠지요. 괜찮다. 아가. 다 괜찮아. 그저 네가 무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바로 그 시각 아랫마을 현감의 관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순시차 이곳을 방문한 좌이정김 킴 대감 때문이었지요. 현감 부인은 그에게 잘 보이고자 온갖 진귀한 음식을 내어놓았지만 김좌 의정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빈틈없는 사내였습니다. 그래, 이 고을은 별일 없고 그의 나직한 물음에 현감 부인이 무릎을 치며 아뢰었습니다. 대감, 오늘 장터에서 요사스러운 계집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나 불길한지 만지는 것마다 얼어붙는 듯 하더이다. 이것이 그 계집이 가지고 있던 요물입니다. 그녀가 하인에게 시켜내온 것은 바로 연하가 떨어뜨리고 간 흙먼지 묻은 조각보였습니다. 임좌이정은 본래 예술에 대한 안목이 지극히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조각보를 집어들었다가 그 흙먼지 속에서 빛나는 예사롭지 않은 수결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수십 년 전 궁궐 안에서만 비밀리에 전수되던 심윤 자수법이었습니다. 잊혀진 왕가의 기술이 어찌 이런 시골 구석에서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십수년 전 영모에 휘말려 사라진 어린 공주와 그 공주를 데리고 사라진 한 상궁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공주에게 내려졌다는 끔찍한 용롱의 저주에 대한 소문까지 김좌 의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계집이 사는 곳이 어디냐? 길을 안내하거라. 그날 밤 연화의 초가집은 횃불을 든 포졸들에게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연화는 놀라 할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선 것은 차가운 철갑옷이 아닌 비단 도포를 입은 김좌 의정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참담한 풍경과 겁에 질린 연화, 그리고 연화를 보고 사색이 된 모할미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모할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요. 모상궁. 그동안 이런 누추한 곳에서 용의 씨를 품고 있느라 고생이 많았겠소. 모할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거두어 키웠을 뿐입니다. 불쌍한 아이 김좌이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가 거칠게 아이의 뒷덜미를 확인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매화 자국이 그의 손끝에 닿자 그는 확신에 찬 눈으로 모할미를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추상을 기만하고 왕가의 혈통을 숨긴 죄, 그것도 모자라 영모의 씨앗을 길러낸 죄, 이 늙은이를 당장 압송하라.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이 저주받은 공주를 이용해 자신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세자 세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습니다. 할미 안 돼요. 할미 연하가 울부짖었지만 늙고 병든 모할미는 포졸들의 거친 손에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연하는 미친 듯이 뒤를 쫓았습니다. 집신이 벗겨지고 맨발이 날카로운 자갈에 찢겨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할미를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고갯마루에서 할미가 탄 수레를 발견했지만 호위하던 군사가 귀찮다는 듯 연화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절이 꺼지지 못할까. 연화는 그대로 눈 쌓인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수레는 매정하게 멀어져 갔고 연화는 차가운 눈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왼손 아니냐.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막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연화의 시야에 값비싼 남색 비단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그는 멈춰선 말 위에서 눈 속에 쓰러진 연화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선 호위무사가 칼을 빼들려 하자 사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내는 말에서 내려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안평대군 안핑다준 현국왕의 둘째 아들이자 풍류와 예술을 사랑하는 왕자였으나 연화는 그를 알 리 없었지요. 대군의 눈에 비친 것은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한 소녀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찌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느냐? 대군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품속에서 찢어진 조각보 자락을 꺼내 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 할미가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안평대군은 본래 사람의 슬픔에 깊이 관여하는 성정이 아니었으나 연화가 내민 조각보의 수결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또한 김좌이정처럼 그것이 평범한 시골 계집의 솜씨가 아님을 단박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차가운 눈밭에 묻어둘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연화를 무시하고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연민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강렬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는 호위무사에게 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인근 주막으로 데려가거라. 상처를 치료하고 더운 물이라도 먹이도록. 연화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들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주막방 안에서 더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도 연화는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런 연화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신분이나 저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든 할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좌이정 대감에게 끌려갔다는 사실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김좌의정이라는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궁궐의 더러운 정치 싸움을 경멸했지만 김좌의정의 탐욕과 잔인함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내밀었던 조각보를 다시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직접 수놓은 것이냐? 연화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할미가 정말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김좌의정이 이 아이의 재능을 탐하여 무슨 흉계를 꾸미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도성인 한양으로 가는 길이니 너도 함께 가겠느냐? 내 할미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진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연화는 자신 앞에 앉은 이 사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신을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과도 자신을 이용하려던 현관 부인의 눈과도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호기심과 함께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연화는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폭풍의 중심지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연화를 궁궐이 아닌 자신이 사사로이 머무는
낙선당 악산당이라는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대군이 속세의 씨름을 잇고 글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고요하고 아늑한 장소였지요. 대군은 연화에게 따뜻한 방과 깨끗한 의복을 내주며 내 할미의 행방은 내가 수소문해 볼 터이니 그동안 여기에서 편히 지내며 몸을 추스르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처음 겪는 친절과 따스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저 은혜를 갚을 길만을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대군이 보낸 하인들을 도와 굳은 일을 하고 밤에는 대군 몰래 낡은 배틀을 구해 방 안에서 다시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안평대군이 지독한 두통으로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군은 본디 예민한 성정 탓에 종종 편두통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연화는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실어 작은 못이 덮개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덮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른 새벽 숲속에 맑은 공기를 품은 듯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푸른 빛이 감돌았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대군의 침소에 들였습니다. 나으리, 변변치 않으나 혹이 덮개가 나으리의 평안에 작은 도움이 될까 하여 은평대군은 처음엔 시큰둥했으나 덮개가 손에 닿는 순간 그 부드럽고도 청량한 감촉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덮개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맑은 기운이 지끈거리던 머리를 서서히 식혀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덮개를 등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 자수법은 그는 예술의 조예가 깊은 왕족이었습니다. 한눈에 그것이 오래전 왕실에서만 비밀리에 전해지다 지금은 맥이 끊긴 칠연금 칠욕엠 자수법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칠이 7겹으로 엮여 보는 각도에 따라 빛깔이 달라지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신비한 기술이었지요. 너는 대체 누구냐? 어찌 이런 것을. 연화가 그저 고개를 숙이자 대군의 눈빛은 호기심을 넘어 깊은 연모의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자신의 고질병을 낫게 한 연화의 신비한 재능과 굳은 일도 마다 않는 순수한 마음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화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대군은 왕왕 이신 아버지를 찾아가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낙선당에 머무는 연화라는 아이를 측비가 고의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은 즉시 김좌의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좌의정은 관아에서 홀로 바둑을 두다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대군이로다. 스스로 용의 저주에 발을 들여놓는구나. 그는 즉시 입궐하여 옥좌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평대군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사스러운 계집에게 빠져 왕실의 근본을 흐리고 있사옵니다. 그 계집은 만지는 것마다 얼어붙게 하는 불길한 저주의 상징을 지닌 유물입니다. 왕은 본래부터 자유분방한 둘째 아들 안평대군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차였습니다. 김좌의정의 간언은 왕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장 안평을 들라 하라. 왕 앞에 불려온 대군은 그러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 그 아이는 요물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상처 입은 봉황입니다. 어찌 재능 있는 이를 곁에 두는 것을 막으려 하십니까? 왕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아들의 모습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 놈이 기어이 이 아비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안평대군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저놈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낙선당에 가두어라.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왕자는 연화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자유를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저주가 첫 번째
희생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평대군이 유폐되자 연화의 신변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김좌이정은 즉시 군사를 보내 연화를 낙선당에서 잡아들였습니다. 연화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만 김좌이정은 연화를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궁궐 깊숙한 곳,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는 내의원, 나이윈으로 끌고 갔지요. 내년에 제주가 쓸모 있으니 당분간은 목숨을 붙여주겠다. 허나 명심하거라. 내년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 김좌의정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저주받은 패를 진정한 목표인 세자 세지 이환 리조에게 써먹을 계획이었습니다. 연화는 내의원에서 가장 천한 무술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바느질, 빨래, 수선, 연화의 손길이 닿은 옷은 신기하게도 윤기가 되살아났. 연화가 수놓은 작은 손수건은 지니고 있는 궁녀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특히 잠 못 이루는 나이든 후궁들은 연화가 지은 이불을 덮고서야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의 재능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이 빛을 발했습니다. 내의원에 신기한 아이가 들어왔다더라. 그 아이가 지은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진다지. 허나 그 아이가 바로 대군을 미혹시킨 그 요물이라더군. 그 아이에겐 끔찍한 저주가. 궁궐 안 여자들의 공간에서 연화의 이름은 신비한 재능과 끔찍한 저주라는 두 가지 얼굴로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좌의정의 음흉한 계략은 이제 마지막 한 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평대군을 무너뜨린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이 나라의 근간이자 자신이 가장 눈의 가시로 여기는 세자 세즈 이환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연회가 열리는 날 연화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 세자의 눈에 띄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자 또한 사내인 법, 저 아이의 신비한 재능과 불길한 미색에 흔들리지 않을 리 없지. 용의 저주가 이 나라의 다음 주인을 삼키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의 속내는 그렇게 검은 야욕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회가 열리고 연화는 쭈뼛거리며 궁녀들의 손에 이끌려 세자 이환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자 이환은 동생 안평대군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감성의 적기보다는 지극히 이성적이었고 왕좌의 무게를 일찍부터 어깨에 짊어진 만년설처럼 차갑고 냉철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이미 연화에 대한 흉흉한 소문과 하나뿐인 동생 안평이 그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유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연화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내 동생을 미혹시켰다는 그 계집이더냐. 하지만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세자의 눈에 공포로 가늘게 떨리는 연화의 손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의 눈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자는 연화의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김좌의정과 희생양처럼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냉철한 머릿속으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요물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희생양이라는 것을 연화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불길한 요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처절한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진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연화가 아닌 김좌의정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의정, 이 아이는 내의원 소속이 아니오. 어찌 감히 연회에 함부로 들인 것이오. 당장 물러가게 하시오. 그날 밤 세자 이환은 아무도 모르게 유폐된 동생 안평대군을 찾아갔습니다. 두 형제는 본래 정치적으로 늘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그날 밤만은 한마음이었습니다. 형님, 연화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안평의 애끓는 말에 이화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우리 둘 다, 아니, 이 왕실 전체가 김좌 의정에 덫에 걸린 것이다. 그자가 이 아이의 저주라는 소문을 이용해 왕실을 이간질하고 조정을 제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이화는 냉철했습니다. 그는 유폐된 안평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비밀리에 심어둔 세력들을 통해 김좌의정의 비리를 샅샅이 캐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십 년 전 김좌의정이 연화의 어머니 선왕의 후궁을 모함하기 위해 용의 저주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역모를 꾸몄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며칠 후 어전회의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자 이화는 모든 증거를 늙은 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김좌의정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짐승처럼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삼족이 멸문되는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토록 거대해 보였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연화를 올가매던 가장 크고 끔찍했던 족쇄, 정치적 음모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를 겪은 늙은 왕은 곧 기력이 쇠하여 세상을 떠났 세자 이환이 용상에 오르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된 이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폐되었던 동생 안평대군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불러들여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 너의 재능으로 짐을 도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다오. 하지만 안평대군은 이제 더 이상 궁궐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아니, 형님, 저의 자리는 이미 저 궁궐 밖에 있습니다. 연화를 만나고 권력을 잃고 자유를 잃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옥좌도 명예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연화를 사랑했기에 기꺼이 왕자라는 무거운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예술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화는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동생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안평이 떠난 뒤 임금 이화는 홀로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궁궐의 가장 후미진 내의원 구석에서 묵묵히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연화야. 이환의 목소리는 한나라의 임금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 역시 연화를 깊이 아꼈습니다. 그녀의 신비한 재능, 그녀의 깊은 고독, 그녀의 말 못할 아픔까지도. 하지만 그는 동생 안평처럼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용의 저주가 김좌 의정의 궤변이었음은 밝혀졌지만 그 저주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히 이 나라 조선의 운명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하나에 걸 수 없었습니다. 이화는 연화에게 정월궁 쟁례궁이라는 달빛만 고요히 머무는 궁을 따로 내어주었습니다. 온갖 진귀한 비단과 보석, 수백 명의 시종을 붙여주었지만 그곳에는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임금의 발길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두었지만 결코 그녀에게 왕비나 후궁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왕은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한 사내로서의 행복을 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연화는 고요한 정월궁에서 평생 배를 짰다고 합니다. 그녀가 짠 비단은 궁궐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졌다고 전해집니다. 때때로 아주 달이 밝은 밤이면 정월궁의 높은 담장 밖에서
구슬픈 대금 대나무 피리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영혼이 된 안평대군이 담장 안에 연화를 위해 부는 위로의 곡조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가장 높고 외로운 용상에서 임금이화는 저 멀리 정월궁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 중전의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고 그 옥좌는 연화의 목덜미에 있던 매화 자국처럼 만년설처럼 차갑고 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자도 제왕도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지만 운명이라는 이름의 그 지독한 저주는 끝내 아무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외딴 마을에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듯한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연화, 렘화라 불리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아이를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길로 귀신 들린 아이라 손가락질할 뿐이었어요. 연화는 아주 늙은 모모 할미와 함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산비탈 끝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하염없이 울리는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곁에서 연화는 낡은 배틀에 앉아 쉼없이 배를 짰습니다. 탈칵, 탈칵. 규칙적으로 울리는 배틀 소리만이 이 적막한 집안의 유일한 숨소리 같았지요. 연화는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온종일 배를 짜거나 뒷산에 올라 말없이 들꽃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지요. 모할미는 그런 연화를 볼 때마다 기침 끝에 한숨을 섞어내쉬며 아가, 이 몹쓸 운명이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연화의 목덜미 뒤에는 아무리 따뜻한 아랫목에 있어도 만지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매화꽃 모양의 붉은 자국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의 증표라 여겼습니다. 날은 유난히 추웠고 모할미의 기침 소리가 밤새 연화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약재를 살 돈이 필요했던 연화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못이 조각보를 품에 안고 닷새 만에 열리는 아랫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로 왁자지껄했지만 연화가 들어서자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길을 비켜서 연화는 묵묵히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각보를 펼쳤습니다. 그 조각보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몇 날 며칠을 꼬박 세워 마치 달빛을 실로 엮은 듯 보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신비한 빛깔로 술을 놓은 것이었지요.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연화의 조각보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현감 부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나가다 우연히 그 조각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이 어찌 이런 천한 계집의 손에 있느냐. 당장 이리 내놓거라. 부인은 다짜고짜 조각보를 빼앗으려 했고 연화가 이를 막으려다 그만 부인의 손이 연화의 목덜미를 스치고 말았습니다. 악 부인은 마치 불에 댄 듯 손을 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리 차갑단 말이냐. 네, 인연, 요무리로구나. 현관 부인의 고함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현관 마님을 해하려 한다. 저것 봐. 저 매화 자국이 바로 귀신의 표식이라더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연화에게 쏟아졌습니다. 현관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발길질로 연화의 좌판을 걷어찼고 곱게 수놓은 조각보는 흙먼지 구덩이로 나뒹굴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누르며 더럽혀진 조각볼을 집어드는 연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 작은 등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어 더럽혀진 조각볼을 가슴에 끌어안고 연화는 해가 저물어 스산한 산길을 다시 올랐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차가운 바람이 호적삼 안으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낡은 초가집에 다다랐을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모할미의 거친 기침 소리가 연화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내리쳤습니다. 방 안은 며칠째 불을 떼지 못해 냉골이었 그나마 남아있던 약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할미, 약을 구해오지 못했어요. 연화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모할미는 어둠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떠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나뭇가지처럼 마르고 차가웠지요. 괜찮다. 아가. 다 괜찮아. 그저 네가 무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바로 그 시각. 아랫마을 현감의 관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순시차 이곳을 방문한 좌이정김 킴 대감 때문이었지요. 현감 부인은 그에게 잘 보이고자 온갖 진귀한 음식을 내어놓았지만 김좌 의정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롭고 빈틈없는 사내였습니다. 그래, 이 고을은 별일 없고 그의 나직한 물음에 현감 부인이 무릎을 치며 아뢰었습니다. 대감, 오늘 장터에서 요사스러운 계집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나 불길한지 만지는 것마다 얼어붙는 듯 하더이다. 이것이 그 계집이 가지고 있던 요물입니다. 그녀가 하인에게 시켜내온 것은 바로 연화가 떨어뜨리고 간 흙먼지 묻은 조각보였습니다. 김좌의정은 본래 예술에 대한 안목이 지극히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조각보를 집어들었다가 그 흙먼지 속에서 빛나는 예사롭지 않은 수결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수십 년 전 궁궐 안에서만 비밀리에 전수되던 심윤 자수법이었습니다. 잊혀진 왕가의 기술이 어찌 이런 시골 구석에서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십수년 전 영모에 휘말려 사라진 어린 공주와 그 공주를 데리고 사라진 한 상궁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공주에게 내려졌다는 끔찍한 용롱의 저주에 대한 소문까지 김좌 의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계집이 사는 곳이 어디냐? 길을 안내하거라. 그날 밤 연화의 초가집은 횃불을 든 포졸들에게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연화는 놀라 할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선 것은 차가운 철갑옷이 아닌 비단 도포를 입은 김좌 의정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참담한 풍경과 겁에 질린 연화, 그리고 연화를 보고 사색이 된 모할미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모할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요. 모상궁. 그동안 이런 누추한 곳에서 용의 씨를 품고 있느라 고생이 많았겠소. 모할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불쌍한 아이를 거두어 키웠을 뿐입니다. 불쌍한 아이 김좌의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가 거칠게 아이의 뒷덜미를 확인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매화 자국이 그의 손끝에 닿자 그는 확신에 찬 눈으로 모할미를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주상을 기만하고 왕가의 혈통을 숨긴 죄, 그것도 모자라 영모의 씨앗을 길러낸 죄, 이 늙은이를 당장 압송하라.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이 저주받은 공주를 이용해 자신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세자 세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첫 번째 포석이었습니다. 할미 안 돼요.
할미 연화가 울부짖었지만 늙고 병든 모할미는 포졸들의 거친 손에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연화는 미친 듯이 뒤를 쫓았습니다. 집신이 벗겨지고 맨발이 날카로운 자갈에 찢겨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할미를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고갯마루에서 할미가 탄 수레를 발견했지만 호위하던 군사가 귀찮다는 듯 연화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리 꺼지지 못할까. 연화는 그대로 눈 쌓인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수레는 매정하게 멀어져 갔고 연화는 차가운 눈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왼손 아니냐.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막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연화의 시야에 값비싼 남색 비단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그는 멈춰선 말 위에서 눈 속에 쓰러진 연화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선 호위무사가 칼을 빼들려 하자 사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내는 말에서 내려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안평대군 안핑다준 현국왕의 둘째 아들이자 풍류와 예술을 사랑하는 왕자였으나 연화는 그를 알 리 없었지요. 대군의 눈에 비친 것은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한 소녀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찌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느냐? 대군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품속에서 찢어진 조각보 자락을 꺼내 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 할미가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안평대군은 본래 사람의 슬픔에 깊이 관여하는 성정이 아니었으나 연화가 내민 조각보의 수결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또한 김좌이정처럼 그것이 평범한 시골 계집의 솜씨가 아님을 단박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차가운 눈밭에 묻어둘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연화를 무시하고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연민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강렬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는 호위무사에게 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인근 주막으로 데려가거라. 상처를 치료하고 더운 물이라도 먹이도록. 연화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들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주막방 안에서 더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도 연화는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런 연화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신분이나 저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든 할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좌이정 대감에게 끌려갔다는 사실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김좌의정이라는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궁궐의 더러운 정치 싸움을 경멸했지만 김좌의정의 탐욕과 잔인함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내밀었던 조각보를 다시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직접 수놓은 것이냐? 연화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할미가 정말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김좌의정이 이 아이의 재능을 탐하여 무슨 흉계를 꾸미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도성인 한양으로 가는 길이니 너도 함께 가겠느냐? 내 할미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진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연화는 자신 앞에 앉은 이 사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자신을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과도 자신을 이용하려던 현관 부인의 눈과도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호기심과 함께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연화는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폭풍의 중심지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연화를 궁궐이 아닌 자신이 사사로이 머무는 낙선당 악산당이라는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대군이 속세의 시름을 잊고 글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고요하고 아늑한 장소였지요. 대군은 연화에게 따뜻한 방과 깨끗한 의복을 내주며 내 할미의 행방은 내가 수소문해 볼 터이니 그동안 여기에서 편히 지내며 몸을 추스르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처음 겪는 친절과 따스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저 은혜를 갚을 길만을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대군이 보낸 하인들을 도와 굳은 일을 하고 밤에는 대군 몰래 낡은 배틀을 구해 방 안에서 다시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안평대군이 지독한 두통으로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군은 본디 예민한 성정 탓에 종종 편두통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연화는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실어 작은 못이 덮개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덮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른 새벽 숲속에 맑은 공기를 품은 듯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푸른 빛이 감돌았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대군의 침소에 들였습니다. 나으리, 변변치 않으나 혹이 덮개가 나으리의 평안에 작은 도움이 될까 하여 은평대군은 처음엔 시큰둥했으나 덮개가 손에 닿는 순간 그 부드럽고도 청량한 감촉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덮개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맑은 기운이 지끈거리던 머리를 서서히 식혀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덮개를 등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 자수법은 그는 예술의 조예가 깊은 왕족이었습니다. 한눈에 그것이 오래전 왕실에서만 비밀리에 전해지다 지금은 맥이 끊긴 칠연금 칠욕엠 자수법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칠이 7겹으로 엮여 보는 각도에 따라 빛깔이 달라지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신비한 기술이었지요. 너는 대체 누구냐? 어찌 이런 것을. 연화가 그저 고개를 숙이자 대군의 눈빛은 호기심을 넘어 깊은 연모의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자신의 고질병을 낫게 한 연화의 신비한 재능과 굳은 일도 마다않는 순수한 마음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화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대군은 왕왕 이신 아버지를 찾아가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낙선당에 머무는 연화라는 아이를 측비가 고의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은 즉시 김좌의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좌의정은 관아에서 홀로 바둑을 두다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대군이로다. 스스로 용의 저주에 발을 들여놓는구나. 그는 즉시 입궐하여 옥좌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평대군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사스러운 계집에게 빠져 왕실의 근본을 흐리고 있사옵니다. 그 계집은 만지는 것마다 얼어붙게 하는 불길한 저주의 상징을 지닌 요물입니다. 왕은 본래부터 자유분방한 둘째 아들 안평대군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차였습니다. 김좌의정의 간언은 왕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장 안평을 들라하라. 왕 앞에 불려온 대군은 그러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 그 아이는 요물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상처 입은 봉황입니다. 어찌 재능 있는 이를 곁에 두는 것을 막으려 하십니까? 왕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아들의 모습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 놈이 기어이 이 아비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안평대군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저놈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낙선당에 가두어라.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왕자는 연화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자유를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저주가 첫 번째 희생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평대군이 유폐되자 연화의 신변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김좌이정은 즉시 군사를 보내 연화를 낙선당에서 잡아들였습니다. 연화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만 김좌이정은 연화를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궁궐 깊숙한 곳,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는 내의원, 나이윈으로 끌고 갔지요. 내년에 제주가 쓸모 있으니 당분간은 목숨을 붙여주겠다. 허나 명심하거라. 내년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 김좌의정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저주받은 패를 진정한 목표인 세자 세지 이환 리조에게 써먹을 계획이었습니다. 연화는 내의원에서 가장 천한 무술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바느질, 빨래, 수선, 연화의 손길이 닿은 옷은 신기하게도 윤기가 되살아났. 연화가 수놓은 작은 손수건은 지니고 있는 궁녀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극히 잠 못 이루는 나이든 후궁들은 연화가 지은 이불을 덮고서야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의 재능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이 빛을 발했습니다. 내의원에 신기한 아이가 들어왔다더라. 그 아이가 지은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진다지. 허나 그 아이가 바로 대군을 미혹시킨 그 요물이라더군. 그 아이에겐 끔찍한 저주가. 궁궐 안 여자들의 공간에서 연화의 이름은 신비한 재능과 끔찍한 저주라는 두 가지 얼굴로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좌의정의 음흉한 계략은 이제 마지막 한 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평대군을 무너뜨린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이 나라의 근간이자 자신이 가장 눈엣 가시로 여기는 세자 세즈 이환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연회가 열리는 날 연화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 세자의 눈에 띄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자 또한 사내인 법, 저 아이의 신비한 재능과 불길한 미색에 흔들리지 않을 리 없지. 용의 저주가 이 나라의 다음 주인을 삼키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의 속내는 그렇게 검은 야욕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회가 열리고 연화는 쭈뼛거리며 궁녀들의 손에 이끌려 세자 이환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자 이환은 동생 안평대군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감성에 적기보다는 지극히 이성적이었고 왕좌의 무게를 일찍부터 어깨에 짊어진 만년설처럼 차갑고 냉철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이미 연화에 대한 흉흉한 소문과 하나뿐인 동생 안평이 그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유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연화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내 동생을 미혹시켰다는 그 계집이더냐. 하지만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세자의 눈에 공포로 가늘게 떨리는 연화의 손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의 눈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자는 연화의 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김좌의정과 희생양처럼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냉철한 머릿속으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요물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희생양이라는 것을 연화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불길한 요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처절한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진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연화가 아닌 김좌의정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좌이정, 이 아이는 내의원 소속이 아니오. 어찌 감히 연회에 함부로 들인 것이오. 당장 물러가게 하시오. 그날 밤 세자 이화는 아무도 모르게 유폐된 동생 안평대군을 찾아갔습니다. 두 형제는 본래 정치적으로 늘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그날 밤만은 한마음이었습니다. 형님, 연화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안평의 애끓는 말에 이화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우리 둘 다, 아니, 이 왕실 전체가 김좌 의정에 덫에 걸린 것이다. 그자가 이 아이의 저주라는 소문을 이용해 왕실을 이간질하고 조정을 제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 이화는 냉철했습니다. 그는 유폐된 안평을 통해 그리고 자신이 비밀리에 심어둔 세력들을 통해 김좌의정의 비리를 샅샅이 캐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십 년 전 김좌의정이 연화의 어머니 선왕의 후궁을 모함하기 위해 용의 저주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역모를 꾸몄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며칠 후 어전회의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자 이화는 모든 증거를 늙은 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김좌의정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짐승처럼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삼족이 멸문되는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토록 거대해 보였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연화를 올가매던 가장 크고 끔찍했던 족쇄, 정치적 음모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를 겪은 늙은 왕은 곧 기력이 쇠하여 세상을 떠났고 세자 이환이 용상에 오르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된 이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폐되었던 동생 안평대군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불러들여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 너의 재능으로 짐을 도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다오. 하지만 안평대군은 이제 더 이상 궁궐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아니, 형님, 저의 자리는 이미 저 궁궐 밖에 있습니다. 연화를 만나고 권력을 잃고 자유를 잃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옥좌도 명예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연화를 사랑했기에 기꺼이 왕자라는 무거운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작거리에 이름 없는 예술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화는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동생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안평이 떠난 뒤 임금 이화는 홀로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궁궐의 가장 후미진 내의원 구석에서 묵묵히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연화야. 이환의 목소리는 한나라의 임금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 역시 연화를 깊이 아꼈습니다. 그녀의 신비한 재능, 그녀의 깊은 고독, 그녀의 말 못할 아픔까지도. 하지만 그는 동생 안평처럼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용의 저주가 김좌 의정의 궤변이었음은 밝혀졌지만 그 저주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히 이 나라 조선의 운명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하나에 걸 수 없었습니다. 이화는 연화에게 정월궁 쟁례궁이라는 달빛만 고요히 머무는 궁을 따로 내어주었습니다. 온갖 진귀한 비단과 보석, 수백 명의 시종을 붙여주었지만 그곳에는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임금의 발길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두었지만 결코 그녀에게 왕비나 후궁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왕은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한 사내로서의 행복을 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연화는 고요한 정월궁에서 평생 배를 짰다고 합니다. 그녀가 짠 비단은 궁궐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졌다고 전해집니다. 때때로 아주 달이 밝은 밤이면 정월궁의 높은 담장 밖에서 구슬픈 대금 대나무 피리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영혼이 된 안평대군이 담장 안의 연화를 위해 부는 위로의 곡조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가장 높고 외로운 용상에서 임금이화는 저 멀리 정월궁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 중전의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고 그 옥좌는 연화의 목덜미에 있던 매화 자국처럼 만년설처럼 차갑고 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자도 제왕도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지만 운명이라는 이름의 그 지독한 저주는 끝내 아무도 지우지 못했습니다.